강의를 해주실 우리 송배국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우리 교재 7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목이 흥덕왕 현창 그 필요성과 방안의 탐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흥덕왕을 어떻게 하면 이제 널리 알릴 것인가, 그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되겠는데, 흥덕왕이라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이게 또 유교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은, 이분은 신라 42대 이제 임금인데, 여기 이제 내용에는 뭐 별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분이 유교적인 시대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친조부가 원성왕인데, 원성왕은 잘 아시다시피 독서산품가를 받아들인 그런 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국학에 설립된 그러한 일종의 단계별 수준별 그런 이제 과정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 독서산품가에서 다 같이 중시했던 것이 이제 논어와 효경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특별반, 그 다음에 산품이니까 1품, 2품, 3품 해가지고 조금 다릅니다만, 공통되는 것은 다 같이 논어와 효경을 중요시 했다는 것인데, 그 이제 친손자니까 이 흥덕왕도 역시 그 유교적인 영향을 안 받을래 이제 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분을 현창하려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것보다는 다른,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임금으로서 말하면 리더로서 그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했다. 근데 이해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정치 지도자의 뭐 덕목이라 해야 됩니까? 어떤 그 평가하는 기준은 시대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또 불변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저는 이제 성공한 리더로 보는데, 그렇게 보는 연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은 우리가 이 시대에 묻혀둘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드러내서 현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분이 하신 일에 비해서는, 업적에 비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고, 특히 이 차와 관련해서 차문화, 지리산 쪽이 또 진주 쪽이 차와 굉장히 관련성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만, 이분이 두드러진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인용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흥덕왕 2장이 흥덕왕 현창 왜 필요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이 흥덕왕이 차종자를 지지산 하계동창에 심도록 한 까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인용문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 여기에 이제 흥덕왕 3년, 그러니까 828년 겨울 12월의 기록입니다. 삼국 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겨울 12일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조공하니, 당나라 문종이 인덕전에서 그를 불러보고 차등을 두어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당나라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사신 대рем이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으므로 왕이, 그때 왕은 이제 흥덕왕을 말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가 선덕왕, 이때는 선덕왕은 선덕여왕을 말합니다.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는데 이때 와서 매우 유행하였다.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리산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리산이 아니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지리산을 가리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리산은 이름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르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대령으로 하여금 차종자를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령으로 하여금 차종자를 갖고 오게 해서 그걸 지리산에 싣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차종자를 당나라에서 가져온 것이 누구의 의지냐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차종자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물론 대령이 가져왔죠. 그러나 대령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은 시켜서 사신이니까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을 텐데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 또 당나라 문종이 보내준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대령이 사신으로 간 김에 차종자를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차종자를 임금한테 바칠 이유가 없겠죠. 뭐 대령 이전에도 1년에도 몇 차례씩 이제 조공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신라는 유당 신라국이라 해가지고 그 당나라의 속국으로 자처했으니까 그래서 당나라 연호를 쓰고 했을 때니까 신라로서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일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이전에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신으로 다녀왔는데 왜 그 사람들은 차종자를 안 가져오고 하필 대령만 가져왔느냐 또 그런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차종자를 가져온 사람들은 왜 그걸 임금한테 바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대령만 바쳤느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대령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차종자를 가져와서 임금한테 바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문종이 신라가 당나라를 잘 숨기고 하니까 이제 선물로서 차종자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당나라는 신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 대국이니까 조공을 받지만 그냥 맨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죠. 사신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공 답례품을 주는데 물론 신라에서 조공을 줄 때는 신라의 특산품을 보냅니다. 그럼 당나라에서도 당나라 특산품을 답례품으로서 보내겠죠. 그때 꼭 안 빠지고 들어갔던 것이 차입니다. 가공한 차입니다. 가공한 차. 이게 언제부터 이제 답례품으로서 왔느냐 하면 바로 선덕왕 때부터 왔습니다. 선덕왕 때부터. 그게 이때부터 한 200년 전부터 당나라에 간 사신은 당나라 황실에서 먹는 가공된 차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신라 황실 왕족과 귀족들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마시보니까 이 맛이 기가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조공을 가지고 가면은 답례품으로서 차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차씨를 당문종이 줘버리면은 이 신라에서 차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은 당나라 입장에서는 조공 답례품으로서 차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자기네들이 이미 생산해서 마시는 차를 조금 나눠주는 것이 좋아한데 그러면 답례품도 되고 신라도 좋아하는데 굳이 차씨를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차씨를 가져온 것은 흥덕왕의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흥덕왕이 이 시점에 당나라 사신으로 가는 대령으로 하여금 네가 가서 당나라 황실에
차 종자를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오느라 해서 이 대령이 임금의 명령을 수행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그 차씨를 지리산에 심게 했어요. 대령으로 하여금 심게 한 것이 아닙니다. 대령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중국 조정으로부터 차씨를 받아온 것으로서 자기 임무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흥덕왕의 의지이기 때문에 흥덕왕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당나라 조정에 갔으니까 돌아오면 한 1개월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고 이 차씨를 파종하기 좋은 시점에 사람을 시켜서 지리산에 심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리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만, 요거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왜 흥덕왕이 차씨를 가져오게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덕왕 때부터 한 200년 전부터 당나라에서 주는 가공된 차, 그게 그 차가 뭐 그게 떡차인지 아니면 뭐 말차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려 마시는 그런 녹차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가공된 차를 가져와서 신라의 지배층에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마셔보니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차를 마시는 인구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답례품으로 주는 양은 일정합니다. 많이 안 줘요. 충분하게 너가 마실 수 있을 만큼 중국 사람들 그리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자꾸 차를 마시는 인구가 늘어나요. 차 맛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돈 많은 부자들이, 신분 높은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서 중국 상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차를 구입을 해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에서 차 마시는 사람들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입장에서는 차로 인해서 신라의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고급 차를 사 마시는데 많은 돈을 들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 임금 입장에서는 이거에 상당히 신라의 그 재정에 이게 차 때문에 추름살이 들여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흥덕왕이 생각한 것은 아예 차 종자를 요청을 해서 이 우리 신라 땅에서 고급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가 거기에 차씨를 파종을 해서 찻잎을 생산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으로 하여금 네가 가서 임금한테 직접 요청을 해라. 그 당 문종한테.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답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 부잣집 아들이 그 주식 잡기에 완전히 가장 당진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중국 속담에는 부잣집 그만의 부가 좋은 차 마시는데 다 당진된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차에 대한 그 선별 능력도 있고 차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주 고급차, 좋은 차를 선호를 하고 그런 걸 위해서는 만금을 안 아낀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신라도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돈 많은 사람들이죠. 신분이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중국 차 맛을 한번 들고 나니까 그 중국 황실에서 만들어주는 차니까 얼마나 차가 좋겠어요. 자꾸 이제 그런 차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덕왕은 차씨를 가지고 오면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이게 좋은 찻잎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 좋은 찻잎을 생산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결국 그것을 지리산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지리산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 지리산은 어딘가?
이 자신은 지리산만 깨지 어디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이제 이 지리산에 대해서 그게 차씨를 가져와서 처음으로 타종을 한 지리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하계동천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저 구례 하암사 쪽에서는 구례 하암사 앞에 있는 죽장전이다. 그게 대죽자, 길장자, 뭐 이제 바전자 그런 차밭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이 하계동천이냐 구례 하암사 쪽이냐를 두고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이 하계동천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김대중 시절에 저쪽 호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아니다. 그 지리산은 구례 하암사 죽장전이다 이런 말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서 계속 이게 논란이 되어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는 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직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쪽에서는 뭐 거기 가면은 뭐 그 죽장전 그쪽에다가 뭐 차 시베지다 대레미 가져와서 심은 그런 장소다 그런 표시를 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우리가 이제 이 진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또 우리가 그 차를 즐겨 마시는 입장에서 이 부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거는 두 말씀을 할 것 없이 하계동천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지리산은 하계동천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입장인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리산은 신라 5학 가운데서 남학에 속하는데, 이 삼국사기 그런 게 신라 지리조에 보면은 이 남학인 지리산을 청주지리산이라고 딱 그렇게 표현해요. 청주지리산. 잘 아시다시피 청주는 진주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때 이제 이 청주는 구주오소경, 신라 통일신라 이후에 전국을 9개 주, 요즘 같으면 도입니다. 도로 나누고 또 5개 작은 서울을 두었습니다. 물론 큰 서울은 경주, 금강경이 있었고, 금성이 있었고, 그 위에 5개 작은 서울 여기저기 뭐 고구려 문화권, 그 다음에 백제 문화권, 신라 문화권에 또 가야 문화권 이런 쪽에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청주, 진주도 말하자면 구주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근데 이 지리산을 지리조에서 삼국사기 지리조에서 청주 지리산이라고 딱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주 지리산이면은 우리가 대충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청주에 속했던 것이 하동 이런 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청주의 남쪽에 속하죠. 청주란다. 청주의 남쪽에 속하고. 지리산, 청주 지리산에 속하는 구역은 남쪽에 속하는 지금의 하동 일원, 그 다음에 또 동쪽에 속하는 산청 일원, 그 당시에 걸성군이라고 했습니다. 걸성군. 청주에서 청주 걸성군. 그 다음에 천령군, 함양 일원. 요 세 곳이 청주에 소속된 지리산입니다. 여기에 구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청주 지리산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례는 통일신라 이전에 한 번도 신라 땅이었던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청주 내지 진주 땅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 지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청주 지리산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따져볼 수 있는 것은 하동이냐, 산청이냐, 함양이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함양 산청에서는 그 지리산이 우리 지리산이다 하는 주장을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니까 그게 시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느냐? 아니 하계동천이 있는데 거기만큼 차를 재배할 수 있는 적지가 없는데 우리 괜히 청주 지리산이 우리 함양이다 혹은 산청에다 해봐야 별 설득력이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만약에 후리 쪽에서 만약에 이 지리산이 후리를 가리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맞겠습니까? 그 당시에 구례는 이제 통일신라 이후죠. 통일신라 이후에 구례는 구주 가운데서 무주는 지금의 강주입니다. 강주에 속했고 그 중에서도 곡성군에 속했습니다. 곡성군의 한 hen입니다. 구례 hen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 곡성군 구례 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례도 지리산이 구례 속에 있으니까 지리산은 덜미 없는데 만약에 구례 쪽에 신기했다면은 그냥 지리산을 가면 안 되죠. 그냥 이 당시에 지리산을 신기했다면 당연히 청주 지리산으로 진주 지리산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리산을 신기했다라고 한 것이고 만약에 구례 쪽에 신기했다면 어떻게 첨부를 했겠습니까? 기록이 무주 구례라든지 무주 지리산이라든지 청주가 아니죠. 무주 지리산. 그 지금 강주에 속하는 무주 지리산.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주 곡성군 구례행 지리산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그냥 지리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지리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진주 지리산. 진주 지리산은 구례냐 하계동천이 했을 때는 하계동천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면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흥덕왕이 이 지금의 하계동천을 차10회지 말하면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차씨를 가져와서 차를 처음으로 심는 곳으로 선택을 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흥덕왕이 이 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바탕 위에서 고급차는 아무데나 심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심어가 자라기는 하겠죠. 이 고급차가 나오려고 하면 찻잎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것은 그 토질, 우리가 사질토라 그러죠. 배수가 잘 돼야 되죠. 토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 그 다음에 습도, 뭐 공기, 온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그 적지가 선정이 되어야만이 그게 생산된 차가 고급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흥덕왕은 이 곧 적당한 장소만 물색이 되면 바로 당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차씨가 가져가서 심겠다. 그래서 대림을 보내기 전에 이미 차를 심을 적지를 두루두루 살펴봤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계동천을 선정을 했다. 이 하계동천을 선정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겁니다.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 무슨 정보가 있었길래 그 하계동천을 처음으로 차를 심는 곳으로 삼았겠는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흥덕왕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계동천에 다녀간 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임금 때가 아닙니다. 흥덕왕은 임금이 되기 이전에 부군이라는 게 이제 지금 당장 임금이 아닌데 지금 현 임금이 죽고 나면 당연히 임금이 되는 그런 지위에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군이라고 하는 말이 삼국사기에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는 없느냐? 화랑세기에 나옵니다. 화랑세기 세기의 비추왕이 희정왕을 부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화랑세기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삼국사기는 부군으로 삼았다는 말이 딱 여기 나옵니다. 또 부군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김헌창이 난 들어보셨죠? 이 김헌창이 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김헌창의 근거지가 진주입니다. 근데 이 진주에서 일어난 김헌창의 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진주 쪽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록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부군의 행동이기 때문에, 임금의 행동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기록으로 잘 남기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상태의 상황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특히 이 화계 동청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칠불사에 김은창의 직계 선조인 진지왕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김은창이 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했느냐 할 거면 진주, 그 당시에 청주 도독으로 5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진주가 자기 근거지예요. 그래서 이제 진주 도독으로 와가지고 5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직계 선조인 진지왕의 사당이 있는 칠불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사람들을 먼저 포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창은 물론 당연히 하계동천의 그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김은창의 난을 이 부군인 그 당시에 수종이죠. 그 수종이 이제 말하자면 이 저 흥왕이 임금되기 이전의 이름이 수종인데 수종이 자기 형님 건덕왕을 대신해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진주에 왔고 그 다음에 하계동천에 갔다. 그러면서 하계동천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계동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계동천이 그 당시는 아직 차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계동천이 차의 적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언제쯤이냐.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삼국 4기 여기 3년, 흥덕왕 3년이 828년입니다. 826년에 이제 임금이 되는데 여기 이제 부군이 된 게 822년입니다. 822년이니까 부군으로 5년 동안 있다가 자기 형님 건덕왕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임금이 돼요. 그때가 이제 826년이죠. 826년에 임금이 되고 3년이 828년인데 이때 12월 달에 대림을 당나라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월 이전에 여름 4월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중국으로부터 장보고가 돌아옵니다. 장보고.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 잘 아시죠? 장보고가 돌아와서 임금을 만나요. 궁복이요. 원래 궁복이죠. 궁복. 궁파라고 하고. 궁복이 돌아와서 임금을 만나서 임금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임금이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를 명합니다. 제국이 완도. 그 군사 10,000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에 10,000명이나. 해군력 10,000명이면 오늘날도 우리나라 뭐 전체 해군 병력이라는 게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신라 공격으로서 말하자면 10,000명의 군사를 주면서 청해진 대사를 삼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4월달에 있었단 말이죠. 3년 4월달입니다. 12월달에 그래서 이제 이 4월달이고 12월달인데 그 대림을 보내는. 그럼 이때 이제 이게 우리가 유출을 해볼 때 이 장보고는 당나라 서주가 지금 그 산동반도에서 조금 저쪽에 뭡니까 내륙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거기가 서주라고 합니다. 그 서주에서 군중소단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서주 지역의 군대의 장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소장. 그렇게 해서 저는 장보고는 그 당나라 27년간 됐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군대의 어떤 간부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슨 이유로 당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흥덕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흥덕왕에게 흥덕왕은 그 이제 그 이전부터 이 차 문제 이걸 갖다 해야 된다. 이 차. 때문에 자꾸 이제 국부가 유출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장보고를 만났을 때 차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을 차창을 어떻게 하느냐, 또 뭐 차를 좋은 차를 재배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장보고가 이걸 좀 제 상상력에 이제 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쪽을 이야기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중국에 아주 고급 차가 한 10가지 종류 있는데 최고급 차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항주 용정입니다. 용정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도 이 차를 좀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기대지 않고 자꾸 이제 차 때문에 자꾸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 좋은 차가 나오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중국 사정을 잘 아는 중국에 27년간 있었던 장보고가 아마 항주 용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가봤겠죠. 뭐. 항주 용정이 중국 차 가운데서 가장 용정차가 최고차가 나온 곳인데, 그곳의 지형이 대충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대충 어떻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흥덕왕은 자기가 가본 적이 있는 하계동천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 하계동천하고 아주 유사하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하계동천에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지형이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용정하고 하계동천이 유사하네. 알겠어. 그러면 한 번 더 내가 용기에도 사람을 보내보고 하계동천을 보내가지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은 자 비교를 해보고 선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제 경험을 갖고 또 말씀드리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2001년부터 있는 사이에 서안에 있었습니다. 서안에 있으면서 지금 틈을 내가지고 중국 여기저기 좀 여행을 했는데, 그때 뭐 사스가 와가지고 제대로 많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항주 용정에 갔습니다. 항주는 뭐 서호가 아주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또 비단이 유명한 곳인데 차가 유명한 곳이고, 제가 이 용정지역에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 하계하고 왜 지형이 비슷해? 딱 그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하계하고, 여기 뭐 그다음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하고 같은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하계하고 지형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중국 어디 다녀도 그런 지형이 없으면 딱 거기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골짜기가 좁고 양쪽으로 이게 산이, 가파른 산이 이렇게 솟아가 쭉 이어져 있는데, 그 물이 아주 이제 그 수질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안개가 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계하고 너무 비슷하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도 마시고 또 차도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바로 이 흥덕왕은 바로 자기가 가봤던, 그렇게 말하자면 장보고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봤던 하계동천을 떠올리고, 그리고 또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서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인 줄 알고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림으로 하여, 어차피 뭐 당나라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gen당사가 가니까 마침 지역으로 이제 가져와서 심을 때 심기 좋도록 대림을 하여금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여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네가 가서 차시 구해오느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반드시 임금한테, 당나라 황제한테 차시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게 차시를 당나라 황실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황실에서 구하면 그 품질을 보증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그리고 차시를 가져서 뭐 할 텐데, 우리가 명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적지에다가 이 차시를 심어서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조공을 하면 조공 답례품으로 차는 안 줘도 됩니다. 차 안 줘도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차 생산할 테니 그래 아시오. 대신 다른 거 주시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차가 이제 이 하계동천에서 이제 재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하계 동천이 차시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지라는 게 뭡니까? 처음으로 차를 재배한 곳이다. 근데 이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시대지, 근데 삼국사기에는 차시대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메나시대지 하면, 자, 메나시대지하고 차시대지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메나시대지 하면 우리가 그 시대의 의미가 뭡니까? 메나시를 문익점이 가져와가지고 심어서 거기에서 나온 한 포기가 뭐 자기 장인 정춘익이 심은 것이 살아서 거기에서 이제 메나 시가 열리고 그게 이제 조금 보급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메나가 보급이 되었다. 말하자면 메나 시대지라는 것은 처음 문익점이 가져온 그 메나시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메나시가 다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시대지의 그 시대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 차씨는 중국에서 한 번도 대외적으로 이 차씨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가서 일 보고 돌아오고 또 중국 사람들도 이 신라 땅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있다 가고 그래 했을 겁니다. 그 당나라에 가면 당연히 차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차를 마시고 차가 좋으면 올 때 뭐 가공차도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차 재배된 곳이 신라 땅하고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차 구해가지고 가서 심어가지고 먹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그 신라에 와서 있을 때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면서 차를 보러 가면 거기 차 심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되지. 분명히 그런 게 있었어. 차를 하면 지금 현재 위도 어느 정도 이상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밑에는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시대지라고 하는 건 안 맞는 여기에서 나온 차씨가 지금 오늘날 김해차 아니면 저쪽에 보성차 여기저기 차씨의 본래 시조가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대지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록상으로 차를 처음 심은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메나시대지하고 그렇게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만 지금의 화계 차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최적의 차 재배지 이런 것은 틀림없다. 하계 재배, 하계가 그런 정도의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황덕왕이 이 고급 찻잎을 지리산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황덕왕이 아까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그 하계동천을 최고의 그 차 재배지로 선정을 한 그 임해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차를 주로 소비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경주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차를 주로 마셨다. 고급차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까지 빨리 운송이 가능한 지역에. 근데 그 당시에 육로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경주하고 여기 하동하고는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이 막히고 물이 막히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섬진강 수로를 이용합니다. 섬진강 지금 현재 그 하계 가탄까지 배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가탄이거든요. 가탄. 거기에 이제 항상 배를 내고 거기에서 물건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섬진강 수로를 이용하면은 섬진강을 빠져나와가지고 남해로 해서 봉해, 경주 가까이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수로나 해로를 이용하면은 운송하기가 좋다. 그런 이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화계의 차가 우수하다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물론 마셔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우수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차성이라고 하는 초이가 동차성을 썼죠. 뭐 동다성, 동차성 이게 뭐 어떻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신전하고 동차성을 썼는데 이 동차성이라고 하는 초이의 저서에서 화계차의 우수성을 극력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초이는 원래 호남 사람입니다. 만약에 초이가 꾸리의 차가 좋았다면 꾸리의 차에 대해서 호남 사람인데 그 꾸리 하남사도 있고 한데 분명히 가봤을 텐데 안 썼겠습니까? 근데 꾸리의 차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계차가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 이 화계 동천에서 이 고급 찻잎을 생산한 것이 그러니까 그 흥도왕이 생산하도록 한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호식품에 대한 차는 기호식품이죠. 기호식품에 대한 식량 주권 차원, 식량 주권 확보 차원입니다. 그 차를 마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중국이 차를 말하면 무기화할 수 있다는 식량 무기화하듯이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 많이 줬다, 작게 줬다, 비싸게 받았다, 이게 싸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농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차를 마셔보니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다. 그래서 차가 이게 이제 차선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와 선은 결국 하나다. 일여, 일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경지를 아주 그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차도 마찬가지. 차가 일종의 선수행과 같은 용도로 이게 차가 쓰인다.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를 다 같이 중시하는. 그러니까 수행도 지금 여기, 삶도 지금 여기, 차도 그렇고 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차를 수행의 방법을 쓸 때는 이 차를 잘해 마시는 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 정신을 집중하도록 해서 집중력과 의지력을 높여줍니다. 그럼 차를 잘해 마시고 나면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진리에 부합되는 삶이거든요. 불교적인 진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불교적인 진리입니다. 선도 마찬가지. 그 참선을 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집중력과 의지력을 길러서 그러고 나서 그 힘을 갖고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선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깨달은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과거 생각 안 하고 다가올 미래 생각 안 하고 저기 거기 생각 안 하고 지금 여기에 항상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차와 선은 같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정신강찬에서 이 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차냐 술이냐 이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신을 혼란시키는 것이고 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맑혀주는 것인데 차와 술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그래서 결국 흥덕왕은 이 차를 많은 사람이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신라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이렇게 챙기고 또 신라인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들어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덕왕 같은 흥덕왕 정도 되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아까 김원창의 난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김원창의 난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김원창이가 신라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또 그 반란이 또 어떻게 됐는가. 결국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이면에는 바로 그 당시에 부군을 맡았던 수종, 말하는 흥덕왕이 있는 겁니다. 흥덕왕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 이제 김원창의 나는 이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진주 사람으로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연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창은 자기 아버지가 김주원입니다. 김주원. 주원의 아들입니다. 김원창은. 김주원이 어떤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인간 가운데 선덕왕이 있습니다. 선덕왕. 이 선덕왕입니다. 김양상이라고 하는 선덕왕이 있는데 이 선덕왕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근데 부사가 없어요. 부사가 없는데 이 선동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김주원은 그때 당시에 제1재상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김경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실. 이게 제2재상입니다. 선동환이 부사 없이 죽고 나니까 빨리 이제 다음번 임금을 정해야 되는데 조정신하들이 제1재상인 주원을 임금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그 주원은 또 알고 보면 굉장히 가계가 좋아요. 바로 누구의 그 선조가 누구나 할 것 같으면 무열왕입니다. 무열왕, 태종 무열왕. 태종 무열왕이에요. 이 무열왕의 셋째 아들이 운왕인데 이 문왕의 부산입니다. 이 무열왕이고 그 다음에 이 경신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이게는 이 태종 무열왕보다는 그 조금 이제 다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통성은 주원이 더 있는데 그게 다 제1재상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주원을 자기 임금으로 그렇게 출연을 했는데 이 주원이 경주의 북천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빨리 이제 그래서 이제 임금이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와서 임금 자리에 오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북천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수도 없고 돌을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게 내부에서 능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뜻인데 지금 임금 자리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다. 그러니까 주원보다는 경실 수대를 하자. 그래가지고 경실 임금을 수대를 해버려요.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여기 황덕왕의 할아버지 아까 또 그 산문가를 설립한 그 인가 그분이 이 경신이라고 하면 원성왕이 됐어요. 원성왕이 이제 임금이 됩니다. 그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경신 주원도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이제 자기는 저쪽 주로 강원도 강릉 쪽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곳을 이제 자기 근거지를 해서 세력을 이렇게 키워서 이제 경신도 이제 일단 자기가 임금은 되었지만 김주원의 세력이 워낙 강대하니까 이걸 이제 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서로 이제 이게 자기가 임금 노릇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주원을 이제 포습을 하는데 포습을 한 쪽으로 뭐냐면 김주원의 아들인 아까 김헌창을 중용하는 거예요. 김헌창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임금이 되었으면 당연히 자기도 임금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상황이 그래가지고 임금은 못 됐어요. 못 됐는데 신라 조정에서는 자꾸 김헌창을 안아드리고 큰 벼슬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달래니다. 그 김헌창도
조금 뭐 내가 시간이 지나면 또 기회가 오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자기가 신라 조정이 협조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 원성왕의 아들이 하나 있는 임겸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죽으니까 임겸의 아들 소성왕이 임금이 되고 소성왕의 아들 애장왕이 임금이 되는데 이 애장왕이 말년에 바로 자기 삼촌들에 의해서 축출당합니다. 그 이제 자기 삼촌들 그 삼촌 애장왕을 축출한 사람이 이 애장왕은 소성왕의 아들이죠. 소성왕의 아들이고 이 애장왕을 죽이고 말하자면 조카를 죽이고 소성왕의 뒤를 애장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소성왕의 동생이 바로 흥덕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이 흥덕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원의 아들 헌창은 계속해서 큰 배설을 하면서 뭐 시중도 하고 그다음에 구주 이거 도상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자기 세력을 이제 부식을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고 뭐라 이 세력이 크고 어쨌든 이게 지금 만약에 그 김원창이가 관심을 보면은 굉장히 신라 조정에 곤란하게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김원창은 다만 내가 한번 임금이 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걸 말하면 빌미를 주는 거 잘하면 앞으로 자네한테 기회가 있어. 그럼 한번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자꾸 따돌거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그 기대를 품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딱 그 기대가 깨진 사건이 일어나버려요. 아 완전히 이제 알이 터졌구나.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이제 터졌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헌덕왕이 14년에 이게 822년입니다. 정월달에 이 헌덕왕을 자기 동생 수종을 부군으로 임명했어요. 부군. 그러니까 이제 부군이라는 것은 뭐냐? 차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임금이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월지국이라 하는 궁에다가 그것을 올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김원창이 쏘아. 이제 틀렸다. 그래서 이 정월달에 흥덕왕이 부군이 되고 3월달에 바로 김원창이 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김원창의 난이 얼마나 이게 큰 난이었냐 그러면 자 구주 오소경 가운데 구주 가운데서 5개 주가 붙었어요. 오소경 가운데 3개이 붙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김원창은 한삼주 도독으로 있었는데 한삼주에서 발달한 게 한삼 지금이 서울 쪽이죠. 근데 그 5주 김원창에 붙었던 5주는 주로 어떤 주나 하면 가야문화권과 백제문화권에 있는 모든 주가 다 있고 삼소경과 마찬가지. 그 지역에 있는 서울이 5개의 작은 서울 가운데 3개의 서울이 붙었어요. 얼마나 많냐. 근데 근거지는 뭐냐? 주로 바로 청주, 진주. 그러니까 한삼주 도독이 되기 이전에 김헌창이 진주 도독을 원해냈어요. 진주가 완전히 자기 근거지예요. 자기 근거지고 한삼주에 가서 나는 느꼈지만 진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반란 사건입니다. 반란 사건인데 이거 누가 수습을 해야 됩니까? 헌덕왕은 지금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이걸 나서서 수습을 못하지. 그때 뭡니까? 흥덕왕이 부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헌덕왕이 네가 가서 수습해라. 그래 해야 네 시대가 열린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뛰면은 우리는 다 죽고 네 시대도 안 열린다. 혼자 먹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흥덕왕은 부군으로서 이 나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근데 이 흥덕왕이 대단한 사람이 나선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나는 수습이 됐어요. 이제 흥덕왕의 역량이 가시갔습니다. 그 결국 이제 말하면 여기 붙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서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흥덕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 흥덕왕이 그 김원창의 난을 수습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임금으로서 자기 입지를 확고하게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삼국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 할 것 하면은, 이 청주가, 진주,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아마 진주성 아래, 옛날 거기에 이제 청주도 청사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보다 앞서 청주 태수의 청사 남쪽 목 가운데 이상한 새가 있어 키가 5자요 빛이 검고, 여기 이제 제가 번역하면 대가리로 해요. 대가리가 5살 된 아이 머리만 하고, 부리 길이가 한자 5치나 되고, 눈이 사람 눈 같고, 멀떠구니, 멀떠구니라는 것은 먹이를 저장하는 곳인데, 이 위라고 합니다. 멀떠구니가 닷대들이 그릇만 하였는데, 사흘 만에 죽으니 헌창이 패망을 징조였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청주 청사니까 지금 대충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진주성 아래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는 이제 못도 있고 뭐 청사도 있고 그러겠죠. 거기에 큰 새가 한 마리, 이런 모양을 한 새가 한 마리 나타났다가 사흘 만에 죽으니까 이제 김은창이 패할 것이다라고 봤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은창과 새를 동일시했다. 이 새는 비봉사 안 됐습니다. 아마 봉황의 종류 알겠는가? 이 상상의 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의 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주는 그때부터 이미 새와 연관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새도 보통 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 김은창이 어째서 이 새로서 표상화되었는가, 이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창의 가계를 볼 것 하면은 약간 무열한계란 말이야. 무열한계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 새로서 표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청주가 이 김은창에게는 김은창의 주된 근거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은창의 난이 수습되고 난 이후에 이 진주 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반란에 패했으니까 거기에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흥도왕이 민심 수습 차원차 술을 이용해. 그 당시에는 육로는 안 되니까 술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접근하죠. 그러니까 경주 그 바닷가 간포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배 타고 동해를 내려와서 남해를 해서 섬진강 술을 해가지고 가탄까지 와서 특히 이제 그 김은창은 자기의 직계 선조인 진지왕의 사당이 있는 칠불사를, 그때 진금륜 혹은 문상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칠불사를 자주 다녔을 테니까,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김은창에게 호응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진주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래서 그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입었지만은 그때 가서 이제 어루만지고 그 수습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계동천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흥도왕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신라에 56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한 1000년의 역사, 8년이 빠지는 1000년의 역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성공한 리더도 있고, 또 실패한 리더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성공한 리더를 한 10명 정도로 본다면, 통일신라 이후보다는 그 이전에 성공한 리더, 두려진 인물들이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통일신라에는 한 26명 정도 임금이 있습니다. 그 신문왕이 31대니까 2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업적이 두드러진 분이 흥도왕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천년 역사에 있어도 56명의 임금들 가운데서 10위권 안에 드는
그 참, 우리가 좀 제 주관이 많이 깨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인물이다.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떠한 일을 했는가, 결국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85쪽 보시면은 가장 드러진 업적은 바로 장보고를 발탁을 했다 해야 됩니까? 장보고의 건의를 받아서 완도에 이제 청해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혜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얘도 해적이 많았고 중국도 해적이 많았는데 중국 사정을 잘 아는 장보고로 하여금 중국 쪽에 가까운 지금의 완도에 이제 청해진을 설치해서 청해진 대사로 삼음으로써 이제 장보고가 신라인들의 대중 해상 무역을 보호를 하고 이 중국의 해적들이 준동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다. 동시에 이제 그 힘은 일본까지도 미쳐가지고 어쨌든 이 장보고의 보호를 받으면은 신라인들은 안심하고 무역을 할 수 있었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보고의 발탁은 이 흥덕왕의 아주 업적 중에 두드러진 업적이다. 예나 지금이나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지혜권을 장악한 사람이 큰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를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역사와는 다른 역사가 써지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조선조 500년 동안에 우리가 6.25를 수상하면서 이 바다를 전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가 부국 강명하고는 멀어져 버렸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쨌든 이게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뭐 객관농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인간 이하 취급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의식인데 그런 의식들이 결국 물을 전시하고 또 어떤 기술 기능을 전시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결국 나라를 허약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어떤 해양 전시의 잘못된 전통. 우리 선조들은 분명히 해양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렇게 이제 일부에 지금 뒤집어픈 사건이 바로 이제 5.16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해군력이란 대단합니다. 우리가 나라는 비록 작지만은 그 해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한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이 장보고와 연결되고 또 장보고를 알고 발탁을 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었던 이 흥덕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분명히 당나라의 질서체계, 장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질서체계 속에서 살았던 인물. 말하자면 그 당시에 신라는 유당신라국이니까 당나라의 속국이었죠. 조선은 유명조선국 아닙니까? 명나라의 속국이었죠. 이름 자체가 유당입니다. 유당신라국. 그게 이제 지금
쌍계사에 있는 진감스 대공탑비 국보 47호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 공채천이 짓고 섰다고 하는 거기에 보면 신라의 정식 명칭이 유당 신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뭐 흥도왕이 조성한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이제 내려온 그런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신라가 처음에는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강들한테 좀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갈수록 이는 이제 의식이 심화되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화되어 가는 사전 상황이었는데 이 흥도왕은 상당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 당나라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사신 보내고 이러는 거는 뭐 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이 당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이 차씨를 가져오게 한 것도 바로 이 당나라가 이 차를 비싼 값으로 우리한테 팔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국부가 유출되는 데 대한 문제식 때문에 차를 제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삼국사 기록으로 보면은 그 당흥군을 당성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당흥군. 당흥군을 당성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제 극정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타기해서 지키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당흥군이냐? 당나라의 은혜를 입은 군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어디냐 하면 지금의 화성 쪽인데 왜 이게 당흥군이냐면 그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킬 때 소정방이 13만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처음 상륙한 곳이 이쪽입니다. 화성 지금은 경기도 화성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당나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라 해가 당흥군이라 했는데 그 지명이 쭉 유지돼 왔어요. 근데 흥도왕은 이 이름 마음에 안 들어. 뭐 당나라한테 우리가 뭐 은혜 입은 게 뭐 있어? 당성인으로 바꿔가지고 극정이라는 군대를 좀 먹고 장수를 타면서 지키게 한 겁니다. 이건 뭐냐? 당나라의 속성을 흥도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너가 신라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야욕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 내는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쉐쉐 하면은 우리를 잘 봐줄 거야. 그거 틀렸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돼.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우리를 침범한다면은 너가 제일 그 상륙하기 좋은 곳에 들어올 텐데 그게 바로 당성이지. 여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겁니다. 장수를 파견해가지고. 굉장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라의 삼국 통일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인물이 누구죠? 김유신이죠. 이 김유신을 흥도왕이 흥무대왕으로 추정합니다. 대왕이 왜 김유신? 이게 뭡니까? 김유신은 당나라에 맞서서 당당하게 당나라 군대를 제압을 하면서 삼국통일을 이루었죠. 그런 김유신의 정신을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유신은 신하죠. 신하인데 대왕이 될 만하다. 흥무대왕으로 추존을 한 사람도 이 흥도왕입니다. 이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재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한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88쪽 보십시오. 88쪽에 7번 거기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인데 9년 가을 9월에 왕이 서행산 아래 나가서 크게 군대를 사열하고 무평문에 나앉아 활성한 것을 관람하였다.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요 기절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자, 9월 9일, 9년 9월입니다. 자, 9년 9월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음력 9월 9일로 읽었습니다. 자, 음력 9월 9일에 활송이 대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 행사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 행사가 갖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주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여기에서 다루었습니다만은, 조선조 세종 때 눌제 양성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눌제 양성기는 사대를 하되 자주 사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주 사대를 주장한 분입니다. 이게 뭐냐? 약한 나라가 센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약한 나라가 센 나라에 빨리 들어가지고 미국 복귀하는 거 없기 때문에 센 나라를 섬기되 지금 조선이 하고 있는 그런 사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자주 사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조선의 사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사대, 문화사대. 조선의 사대는 어떤 사대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사대를 왜 했느냐? 중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도 우수하기 때문에. 중국의 유교 문화가 우리한테는 없었고, 그 유교 문화가 우리는 본받아야 될 문화고, 공자, 맹자가 중국 사람이지 우리 조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우리가 높여야 된다. 그래서 문화사대를 해야 된다. 요걸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조선은 계속 그 문화사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인물이 바로 눌제 양성기거든요. 그거 안 된다. 사대는 어쩔 수 없다 소설해도 그런 사대하면 안 된다. 어떤 사대 해야 되느냐? 힘이 우리 후손 자손 만대에 걸쳐서 항상 우리가 중국을 사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우리 지금 현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을 섬기되, 우리가 언젠가 힘을 길러서 우리가 중국을 능가하면은 중국으로부터 사대를 받는 그런 사대를 해야 된다. 이게 자주 사대. 그래서 당군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유문문화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눌제 양성기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소위 사대거든.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소위 살인파. 먼저 그게 이제 우리가 높이는 제만초 강조도 있고 율곡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자정되었습니다만은 이 바로 그 자주사대의 원행을 지금 이 흥덕왕의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이 눌제 양성기가 그 우리의 그 아주 토속적이고 고유한 우리의 정신, 그 우리가 뭡니까? 숙종 1년 때 교원사를 쓴 북의 강국의 조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대 조건. 삼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첫째가 지강이 넓어.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중이합, 사람이 많고 화합 관계가 해야 된다. 말하는 국론이 통제해서 해야 된다. 세 번째가 항소기성이 무질기다. 이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 본성을 지켜서 그 장점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강국이 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럼 그때 당시에 부계명이 봤을 때 숙종 이전 당시의 뭡니까? 조선은 어떻느냐? 덕진이 무전. 실인하의 망기성. 딱 이렇게 가야거든요. 이 무설망급이다, 망기성. 자, 그 당시에 조선은 실인은 땅의 이로움은 얻었으나 온전하지 못해. 그리고 인하를 잃어버리고, 사색 당파가 나가고, 나라 분열되어 있었죠. 인하가 안 돼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본성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유목문화인데, 당시에 조선조는 어떻습니까? 유목문화를 전시했죠. 그래서 뭐, 백정, 광대, 무당, 유목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다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리가 소중화를 해가지고 중국에 버금가는 그러한 나라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 본성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중국하고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금 북의 노인의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한 그 원리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물제 양성기를 만납니다. 물제 양성기는 그래서 우리는 요 나라 금나라 우리 전부 다 여진족이고 그런 족이죠. 우리가 오랑캐로 치는 그 전부 다 유목민족이죠. 요 나라 말하자면 금나라 이후로 역대의 왕조에서 행해왔던 대천사례 그 이름이 춘추대사례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 주장하거든요. 춘추대사례가 뭐냐? 그게 이게 여진족과 그란족이 행했던 풍속인데 역대 왕조에서 쭉 고래까지 쭉 해왔다. 자, 331가 중삼일이죠. 중구절, 후구나. 이게 우리의 유목민족의 명절입니다. 이 삼수구나. 우리는 홀수를 좋아하죠. 3, 9, 81로 나갑니다. 이때 임금이 교회에 나가서 군대를 양쪽으로 나누어가지고 할속이 되려고 해요. 그게 춘추 대사예요. 그게 봄, 가을에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할속을 어떻게 하면 대천사위를 한다. 대천사위. 하늘에 경계하고 버드나무를 써요. 버드나무가 우리 무속에 굉장히 신성시한 나무입니다. 버드나무가. 예, 버드나무를 쏘는데 버드나무에다가 간역을 매달아 놓고 가지에다가 멀리서 활을 쏩니다. 쏘서 그 가지를 맞춰요. 맞히면은 그 관역이 달려있는 가지가 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말을 박차고 나가서 그 가지가 땅에 떨어지기 이전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그 가지를 건드려요. 떨어지기 전에 건드려요. 그래야 이겨요. 그게 이제 대천사입니다. 자,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무역이 양성을 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잡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훨씬 못합니다. 이걸 물제 양성기가 강조를 했죠. 근데 이제 물제 양성기의 그런 건의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죠. 말하자면 건의를 발휘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수용이 안 돼요. 네, 그때 사례 문제를 반대되고.
자, 이제 그래서 그러한 그 입장에서 바로 지금 흥덕왕이 9년 9월에 이런 하성일을 했다. 사실 9년 9월 9일이죠, 9일. 999. 우리의 토속적인 고유한 우리의 수상에서도 보면 이게 삼수 분할을 하는데 우리는 3, 9, 8, 11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6에서는 2, 4, 8, 64 이수 분할이에요. 근데 뒤에 배가 바로 2, 4, 8, 64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홀수를 좋아하고 충동은 짝수를 좋아해요. 근데 그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의 토속적이고 고유한 당수기성이 부실기장해야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생각을 해본다고 할 것 때문에 이 흥덕왕은 비록 자기 할아버지 원성왕이 독수 삼풍가를 도입을 하고 유교를 권장하는 그런 상황에 살았지만 그건 그대로 또 필요한 배우고 내가 중국하고는 다른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본성을 가진 나라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항시로 잊지 않고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흥덕왕은 굉장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그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여기에 보면은 87쪽에 나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어쨌든 흉년이 들면은 농사 지어가 먹고 사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강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미한데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민생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임금이 내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자기로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민생을 도탄에서 건지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민생을 어루만지고 자기 말씀 최선을 다해서 이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87쪽에 6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임금에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효도를 장려를 하죠. 효도. 이 효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국학에서 효경과 논어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했는데 그 효도를 장려를 하는데 가령 이제 그 삼국 유서에 볼 것 같으면은 손순내하 이 흥덕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손순이라고 하는 분이 경주에 있었는데 경주 보량부에 있었는데 자기 어린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를 이제 봉양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일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봉양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손자한테 자꾸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손자는 어리니까 자기 할머니 주는 걸 그냥 빼앗아 먹다시피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하루는 이혼을 하기를 자식은 다시 나오면 되는데 어머니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까 미안하지만은 이 자식을 우리가 몰래 파묻어 버리자. 그래서 이제 밤에 자식을 얻고 가가지고 자식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그 깽이 끝에서 종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종이 하나 나왔다. 그게 그 손순 내종 종을 이제 손순 내아 아이를 묻으려고 하다 얻은 종인데 그래서 그 종을 가지고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아이를 묻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 종을 자기 처마 끝에 매달고 쳤더니만 그 종소리가 임금기에까지 들려가지고 너무 이제 목소리를 중화하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알아보니까 그런 사진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포상을 한 그게 바로 흥덕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얼마나 사실과 부합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손수는 또 저한테 직계 선조돼요. 그 문해공연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경주에 갈 것 때문에 차장도 있고 굉장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사실과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효를 숭상하는 그러한 말하는 그 임금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분이 또 요즘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법 질서와 기강 힘이 제대로 안 돼 있죠. 법이 공물처럼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처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 질서와 기강 확립을 제대로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살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민심이 순화가 되고, 그 우리의 문화가 이제 좀 높아집니다. 이제 그런 조처를 지금 이제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85쪽 보십시오. 맨 끝에 3번. 누가 이제 한산주 표천해니까 지금 한산주는 지금 이제 서울 경기도 일대니까 포천을 말하는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 딱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막 소문을 퍼뜨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이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덕왕이 이거는 민심을 소응하는, 그래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놈은 그대로 놔두면 잡아가지고 저 멀리 기양을 보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법 질서와 기강을 분명하게 확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주목했던 것은 이분이 시극한 부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이 임금이 되었을 때 그 해에 자기의 부인이 죽습니다. 장화 부인이 죽어요. 왕비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50살에 임금이 되었으니까 임금도 좀 늦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제 준비된 임금이죠. 5년 동안 두 번을 있다 임금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임금인 건 틀림없는데 어쨌든 임금의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빨리 시아장가 가라고 좋은 처에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임금이 요지부동입니다. 나는 시아장가 안 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gem량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어쨌든 잘해가지고 임금한테 잘 보면 이때 이제 자기가 벼락출제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시아장가 가라고 권유를 하니까 임금이 분명히 안 간택했는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이제 한마디 합니다. 짐승도 짝을 잃으면은 슬픈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짝을 잃었는데 어떻게 매장스럽게 그렇게 시아장가를 갈 수 있겠느냐. 안 간다!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아이고, 그래서 사다가 자꾸 사면은 뭔지 자꾸 가겠지, 이걸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서 자꾸 좋은 교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꾸 사니까, 암만 잘 가고, 안 가고, 잘 가고,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의 시중되는 신녀들을 전부 다 남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어떠한 얘기한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 남자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건 임금의 뜻이 분명하게 시아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권유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하고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삼국유사에부터는 흥덕왕 앵무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흥덕왕과 앵무새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이 앵무새 한 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길렀는데, 암컷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수컷이 그때부터 슬피 울면서 일체 모이를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수컷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꽃 앞에다가 거울을 갖다 놔. 그게 수컷이 거울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암컷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이제 막 좋다고 계속 울어요. 울어 보려는데 한참 내어도 저쪽에서 반응이 없거든. 안기야. 이게 이제 내 그림자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식음을 접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 흥덕왕 앵무조입니다. 앵무새가 그렇게 검설이 좋습니까? 어쨌든 좋은 검설의 상징. 그래서 이제 이 흥덕왕은 평생 혼자 살다가 자기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자기 먼저 죽은 자기 장하 부인은 요에 합장을 해라. 지금도 이제 경기에 가면 흥덕왕릉은 합장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도 이런 행동을 존경은 합니다만 저는 제가 그대로 따라할 것 같지는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임금이다. 그럼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국무원 그 기중한 자리인데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 못 이기면 자국하고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그 동서고금 역사에서 아주 드문 케이스고, 이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거하고 이제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 물론 뭐 여상부도 있고 합니다만, 가장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대조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당나라 현종입니다. 당현종 같은 경우가, 잘 아시다시피, 개원의 치를 이룬 분입니다. 개원의 치. 이분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 거, 그분의 정치를 개원의 치라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당태종 이생이 정강의 치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중국의 역사에서 세 개의 아주 태평성대가 있는데, 첫째가 정강의 치. 물론, 기록 이전에 옛날 요승우 시대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기록 이전의 시대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역사 이래로 이제 이 태평성대로 이렇게 꼽는 세 나라 중에서 세 곳 중에서 1번이 정강의 치, 2번이 개원의 치, 3번이 청나라의 뭡니까? 강건치제라고 있어요. 강희제. 그 다음에 근룡제. 그 이제 강희제 근룡 사이에 그 옹정제가 있습니다. 옹정제. 여기까지 쳐서 한 100년 정도 되는 이 세 개의 태평성대가 있는데, 이 개원의 치를 이룬 사람이 바로 당현종입니다. 당현종이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골몰을 했던지 빼빼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보기 안타깝거든. 그래서 이제 당현종한테 좀 폐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우리 백성들이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폐하께서 자기 몸을 좀 돌아보십시오. 너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현종이 한 이야기가, 힘은 야여도 천하만 살찌면 그만이다. 이게 바로 개원의 치를 이룬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힘은 야여도 천하만 살찌면 그만이다.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자기 며느리 양귀비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획 달라지는 거예요. 양귀비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이 양귀비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흥경궁이라고 풍선을 찍어요. 이상하네. 새로 풍선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둘이 살면서 본래 자기 아들은 다른 여자를 붙여가지고 장가를 보내버리고, 자기 며느리 아시고 가서 빼가지고 살면서 이제 자기도 아는 거죠. 이 폐륜이죠, 폐륜. 자기 며느리를 안 맞는 임금은 묵치어 일어나니까 해도, 임금에게 누구는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묵치어 일어나는데 역시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 대택을 해버려라.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천하에 영을 내려가지고 예쁜 여자는 다 불러모아요. 흥경궁에 모은 여자가 2만 명이나 수도 있고 3만 명이나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천하를 차지한 황제인데 5만 명 돼야지 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만 명 3만 명 가운데서 평생 가봐야 임금 얼굴도 한 못 보는 사람이 꽉 찼는데도 자기는 천하의 여자들을 예쁜 여자는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자기가 애써 이룩한 개원의 치를 자기가 말아먹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뭡니까, 알록산과 사명의 난, 안사의 난이 나서 저쪽에 저 사천 쪽으로 총나라, 옛날 총나라 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겨우겨우 살아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곧 이제 퇴를 하는데, 말하면 정몽이 애써갈 정도로 완전히 말아먹는, 이때 그 자기의 생각은 뭐냐, 오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힘은 야여도 천하만 살찌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개원의 치를 이뤘다면, 이때는 뭡니까? 천하는 야여도 집만 살찌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이 당현종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분 흥도왕 정말 대단한 분. 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한 분이다.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서 이분을 이렇게 기리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아주 이런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나이 50에 임금이 됐다면 굉장히 늦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61살에 죽으니까 그때 당시는 작게 산 나이가 아닙니다. 그때 평균숨이 짧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철저하게 김민원 왕이었다. 이게 뭡니까? 5년 동안 부군의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김원창의 난을 성공적으로 수습했다. 이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아, 이거 뭐 잘할 수 있겠네. 잘하면 해봐야지. 그에다가 이제 자기 그 부인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람, 일종의 순애보죠.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에너지가 이제 여자한테 쏠리면 그 성적인 에너지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그 강현종의 그러한 그 자리에서 성적인 에너지를 소환을 못 시키면 이게 이제 완전히 자기도 몸에 병이 들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로 있으면 근데 그걸 승화를 시킬 것 같으면 거기에서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이고 좋은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분은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도 다 됐습니다만 그 94쪽을 보십시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11번의 세 번째 줄 그는 부부간의 도리를 다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민생에 대한 배려가 철저하며 나아가 해양을 중시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의 전동을 막아 해상무역을 보호함으로써 부국 강명을 깨하였고 이에 바탕하여 국민민복을 추구하고 도모하고 국태 민안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선불교적 진리의 확산을 겨냥하되 이것을 차문화의 진흥과 결부시켜서 신라 백성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법질서와 기강이 바로 선 나라,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꿈꿨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이분도 뭐 부정적인 그런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하동에서 이 흥동을 좀 번창을 해라. 이 대련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대련도 김대련이냐 대련이냐 말이 많은데 대련이 맞고 김대련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대련이 되어 있으니까 대련인데 그 김씨인지 대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김대련이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그럼 그분이 성씨가 대씨가 상당히 사고사기가 많이 나옵니다. 화랑시에도 대씨가 대제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사에 대씨가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대련이 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닌 가능성도 있어요. 또, 김씨성을 쓰는 사람들은 성을 안 붙이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상황도 많은데,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김씨인지 대씨인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련이라고 쓰면 좋습니다. 그럼 김대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김씨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김대련이라고 하면 그건 앞으로 크게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련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우리가 좀 현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차와 관련해서 이분이 사실 대련보다 훨씬 역할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에서 만약에 차와 관련해서 그 현창을 한다면 가장 먼저 현창해야 될 분이 흥동왕이고 대령은 부에 불과합니다. 대령이 추가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하도가 어떻습니까? 흥동은 어디 가든지 없어요. 아예 없고 대령만 계속해서 뭐 김대령이 대령이 하면서 높입니다. 그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당을 걸려가자. 하계동천에.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흥덕왕과 장하 부인의 초상을 붙여서 그걸 주로 삼고 그 다음에 뭐 대рем을 또 이렇게 모시는 주와 부를 분명하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홍보를 잘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이 하계동천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게 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제 짧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95페이지 있죠. 4번. 이런 구호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 짧은 생각입니다. 흥두왕을 담고 심지 않는 남성들이여 하계성천으로 오지 마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남자가 흥두왕을 담고 심지 않는 여성들이여 하계성천으로 오지 마시오. 오지 말라는 말 오라 말이거든요. 네. 그럼 오라 말인데 이렇게 해야 많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계홍천에 와서 심리붓꽃길을 걸으면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청춘 남녀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심리붓꽃길을 걸으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또 흥두왕을 만나고 화개차를 마시면 부부의 금슬이 좋아서 백년해로 합니다. 어쨌든 쌍계사 근방에 이렇게 영당을 걸림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화개차를 좀 많이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고, 흥두왕은 꼭 차와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는 게 우리의 참 꿈이죠. 또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기에는, 제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틀렸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후손들한테 어쨌든 그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흥두왕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의 그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무슨 유교적인 정신, 교를 중요시하고 또 부부의 그 화목을 중요시하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또 그런 뭡니까? 박시대중이죠. 박시대중. 논에 오는 널리 베풀고 백성을 구제하는 이러한 정신. 이런 정신이 맹맥히 살아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흥두왕을 좀 앞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수가 있다. 막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이야기를 마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